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선희, 75살입니다. 그날 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고인이 된 남편의 낡은 스웨터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제 아들 현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빛이 사납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인사도 말도 없이 열쇠 뭉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엄마, 이 서류에 당장 사인하세요. 저는 손을 떨며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 집을 양도하는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현준아, 너 지금 뭐 하려는 거니? 그는 탁자를 콱 내리치며 번개 같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인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이 집 어차피 내 거 될 거예요. 빨리 사인하면 편하게 살고 늦게 사인하면 엄마가 고생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저는 애써 버텼습니다. 내가 감히 날 협박하냐?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피땀 흘려 지킨 거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현주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엄마도 늙었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나 지금 빚이 많아요. 이 집 없으면 애들이 날 죽일 거예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모든 것이 빚 때문이었구나. 현주는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와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인하세요. 안 하면 큰일 날 줄 아세요.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가 들어오자마자 녹음 버튼을 눌러 모든 협박과 빚 고백을 또렷이 남겼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속이 쓰라렸습니다. 저렇게 독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바로 제가 낳은 아들이라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천 가방을 꺼내 옛날 여성회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변호사 친구 인수의 명함을 찾았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인수에게 라인으로 녹음 파일을 보내고 짧게 적었습니다. 이거 좀 맡아주세요. 내일 뵈어요. 밖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제 마음엔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제 아들과 맞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차 한 잔도 다 마시지 못했는데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현준이 이번엔 아내 연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선물 가방을 들고 활짝 웃으며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저희가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보답하러 왔어요. 마음 푸세요. 저는 속이 뒤틀리면서도 겉으론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저는 차를 따라주고 연희가 달콤하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머니, 집 명의를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노후 보내세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좀 생각해 볼게. 속으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생각은 내 놈들한테 집을 넘길지 말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수를 생각하는 거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방에 올라가 문을 잠갔습니다. 넓은 집이 갑자기 썰렁해졌고 벽시계의 째깍거림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낡은 나무장 속에서 누렇게 변색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현준에게 돈을 빌려준 날짜와 액수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적은 돈부터 큰 돈까지 20년 동안 거의 5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번 차용증을 쓰고 사인까지 했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라서 아직도 너를 키우고 있구나. 그날 오후, 저는 인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호숫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가서 마주 앉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인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유언장을 새로 써야 해요. 이 재산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남겨야 해요. 저는 눈물이 흐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 손녀 다은이만 믿어요. 아직 10살이지만 나를 아프게 한 적이 없는 아이예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해 펜을 내밀었습니다. 결정하셨으면 오늘 바로 사인하세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펜을 잡고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서명을 마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엔 현준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저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기회는 끝났어. 그날 저녁,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중 부엌에서 연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팔고 나면 돈 나눠서 싱가포르로 도망가자. 응, 충분해. 저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USB에 저장해 침대 및 나무 상자에 숨겼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집만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들이 이 집을 팔아 도망치려 하다니. 저는 눈을 감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인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가 더 있어요.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문자를 보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엔 빗방울이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밤 비가 많이 오니 내일은 분명 폭풍이 몰아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수와 골목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펼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만으론 부족해요. 법적 방패도 필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무리수를 두면 우리가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연희가 집 팔고 도망가려 한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맡아주세요. 인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이가 생각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10살이고 맑은 눈을 가지고 있다. 매일 밤이면 내 방으로 종종 걸음으로 달려온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이 메어 생각한다. 이 집을 꼭 지켜줘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날 저녁, 현준이 갑자기 전화했다. 엄마, 오늘 밤에 들를게. 할 말이 있어.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문을 열었다. 현주는 들어오면서 전날과는 다른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엄마가 다시 생각해줬으면 해. 이 집은 내가 대신 지키는 거고 나중엔 다은이한테 줄 거야. 나는 말없이 찻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현준이 말을 이었다.
엄마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그냥 사인해줘. 엄마도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고. 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좀 더 생각해 볼게. 현주는 내가 순순히 따를 거라 생각하고 기쁜 얼굴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가 사라지자마자 나는 녹음기를 켜고 그가 한 말을 확인했다. 모든 말이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빈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다. 모든 문서에는 현준의 서명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봉투에 담아 인수에게 건넸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법원에 제출해 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인수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변호사의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늦은 밤, 내가 문을 잠그고 있는데 연희가 선물 바구니를 들고 대문 밖에 서 있었다. 연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왔어요. 요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차갑게 대문을 열었다. 연희는 들어오자마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결국 익숙한 주제로 돌아갔다. 엄마, 빨리 사인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나는 말을 끊으며 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말했잖아. 아직 결정 안 했어.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연희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억지로 웃었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 가면 뒤에는 독한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마음이 요동쳤다. 나는 중얼거렸다. 너희가 나를 적으로 여긴다면 나도 더 이상 너희를 내 핏줄로 여기지 않겠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일부러 약한 척하며 현준에게 전화했다. 시간 있으면 들러.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현준은 곧장 달려왔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나는 거실에 미리 앉아 늙은 몸을 의자에 기대고 거칠게 숨을 쉬었다. 나는 현준에게 찻잔을 건네며 일부러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이제 늙었으니 내가 바르게 살기만 바란다. 예전에 차 사려고 돈 빌릴 때 내가 뭐라고 약속했는지 기억하니? 현준은 찡그리며 말했다. 옛날 일은 왜 꺼내요? 그때는 어려워서 빌린 거고 이제 그만 좀 얘기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회사 차릴 때 몇 번이나 빌렸지? 1년 내에 갚겠다고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잖아. 현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꼭 그렇게 따져야 해요? 나는 엄마의 유일한 아들이고 엄마 돈은 결국 내 거잖아요. 나는 현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마음은 아팠지만 겉으로는 침착했다. 그때 방에서 다은이 달려나와 내 어깨를 안았다. 할머니, 아빠가 왜 그렇게 소리 질러요? 현주는 화를 내며 말했다. 애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나는 다은을 꼭 안으며 눈에 불꽃이 일었다. 그만해. 너한테 말해두겠다. 내가 소송하는 건 다은이를 지키기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현주는 벌떡 일어나 욕을 내뱉으며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다은은 떨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무서워요. 아빠, 엄마랑 살기 싫어요. 나는 다은을 품에 안고 달랬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이제부터 누구도 널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막 녹음한 파일을 인수에게 보냈다.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보관해 주세요. 내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세요. 인수는 짧게 답했다.
걱정 마세요. 이번 싸움, 할머니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창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밖에는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알았다. 내 아들은 이미 너무 멀리 갔다. 이제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라 탐욕과 악이었다. 그리고 나는 75 노인이 내 핏줄과 싸워야 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나를 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제부터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다음 밤 인수가 전화했다. 목소리에는 의미심장한 기운이 있었다. 함정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결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급하게 집으로 달려와 들뜬 얼굴이었다. 연희에게 자랑했다. 부동산 중개인이 방금 연락 왔는데 엄마 집을 시세의 2배로 사겠대. 연희는 놀라며 물었다. 정말? 얼마인데? 25억. 현주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웃었다. 엄마가 사인만 하면 바로 돈 들어온대. 나는 방에서 몰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심장이 싸늘했다. 그날 오후 나는 일부러 장보러 나가는 척하며 부부가 투자자를 만나러 나가게 했다. 사실 모든 것이 인수의 계획대로였다. 인수는 대형 부동산 투자자 역할을 맡은 사람을 카페에 앉혀두었다. 작은 카메라가 옷에 달려 있어 모든 대화를 녹화했다. 거기서 현주는 자랑했다. 이 집은 사실상 이미 내 거예요. 노인네는 그냥 사인만 하는 거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해요. 걱정 마세요. 연희도 끼어들었다. 사인만 하면 우리는 바로 해외로 떠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말과 끄덕임이 선명하게 녹화되었다. 투자자 역할의 사람은 고개만 끄덕이며 며칠 후 서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늦은 오후, 인수가 바로 영상을 보내줬다. 아들이 직접 노인네는 그냥 사인만 하는 거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충격에 빠졌다. 아프지만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생겼다. 속으로 생각했다. 스스로 올가미에 머리를 들이밀었구나, 현주나. 그날 밤, 현주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내 앞에 놓았다. 엄마, 사인해. 양도 절차니까 빨리 하는 게 좋아. 나는 일부러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머뭇거렸다. 하룻밤만 더 생각할게. 현주는 짜증을 냈다. 더 생각할 게 뭐 있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나는 고개를 들어 똑바로 바라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대답할게. 현주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이상하게 평온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지금 내 손에 증거가 있으니 내일은 내 아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한 걸음 더 들어갈 것이다. 다음 날 점심, 내가 밥을 하고 있는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현준과 연희가 얼굴을 붉힌 채 서류 뭉치를 들고 들이닥쳤다. 엄마, 나랑 장난할 생각이야? 현준이 소리쳤다. 엄마가 아직도 감히 소송을 낼 생각이야? 나는 차갑게 국자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소송을 내는 건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야. 너는 팔 권리가 없어. 연희가 끼어들며 날카롭게 말했다. 이기적이긴 이 집도 결국 우리 것이 될 텐데 뭘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나는 조용히 눈짓으로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가리켰다. 그들이 들어올 때부터 녹음이 켜져 있었다. 예상치 못하게 다은이가 위층에서 소란을 듣고 내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왜 할머니한테 소리 질러요?
현준이 획 돌아보며 사나운 눈빛으로 소리쳤다. 애가 뭘 안다고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다은이를 세게 때렸다. 찰싹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다은이는 넘어지며 뺨을 감싸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달려가 손녀를 끌어안았다. 온몸이 떨리며 으르렁거렸다. 현준, 내가 내 앞에서 내 친딸을 때릴 수가 있어? 연희가 급히 말리면서도 비꼬듯 말했다. 그냥 훈육한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나는 다은이를 꼭 안고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무서워하지 마. 아직 할머니가 있잖아. 그리고 나는 현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고소하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 아이 때문이다. 현준은 멈칫하며 얼굴이 질렸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연희를 데리고 나가 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다은이는 내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할머니, 저 이제 엄마 아빠랑 살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나는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가슴 속 떨림을 애써 참았다. 나는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렴. 이제부터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이 늙은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더 이상 아무도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녹음 파일을 인수에게 보냈다. 다 듣고 난 뒤 그는 짧게 말했다. 이제 충분해요. 그들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나는 멍하니 자고 있는 소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직도 붉은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내 마음의 고통은 더 이상 한 어머니의 아픔이 아니라 배신당한 한 늙은이의 분노였다. 나는 알았다. 오늘 밤이 지나면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질 틈은 없을 거라는 걸.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가슴 뭉클하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날 아침 나는 인수와 집에서 약속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가 있었다. 한 장 한 장에 차영증이란 글씨와 현준의 서명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내가 20년 동안 간직해온 모든 증거야. 인수는 한 장씩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다. 거의 5억이네요. 그리고 전부 명확한 서명이 있습니다. 현준은 이제 빠져나갈 수 없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는 아내 치료비, 차 구입, 투자한다며 빌려갔지. 나는 믿고 다 내줬어. 이제 와선 엄마 돈도 내 돈이라 하더라. 인수는 서류를 꼭 쥐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증거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등기부 분쟁도 함께 넣으면 법원이 강제집행명령을 내릴 거예요. 현준이 계속 버틴다면 말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바라봤다. 내가 원래는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저들이 날 끝까지 몰아세웠지. 점심 무렵 현준이 다시 집에 왔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여전히 사납게 말했다. 엄마, 마지막으로 묻는다. 도장 찍을 거야, 말 거야? 나는 조용히 차용증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 서명, 기억나니? 그는 잠깐 놀라는 듯하다가 곧 무시했다. 오래된 종이, 이제 효력 없어. 나는 똑바로 바라봤다.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어. 이미 법원에 제출했어. 넌 내게 5억을 빚졌고
이제 아무 권한도 없어. 현주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소리쳤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나는 나쁘지 않아. 그저 내 것을 지킬 뿐이야. 그는 종이를 던지고 분노에 차 나가버렸다. 밖에서 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그날 밤 인수가 소식을 전했다.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며칠 내로 통지가 갈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나는 방에 앉아 남편의 제사상에 향을 올렸다.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여보, 나는 약속을 지켰어요. 이 집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날 밤 집은 고요했다. 막 잠이 들려는데 거실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조용히 눈을 뜨고 커튼 뒤에 몸을 숨긴 채 휴대폰을 들었다. 손전등 불빛이 어른거렸다. 한 사람이 몰래 들어와 서랍을 뒤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자세히 보았다. 연이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고 한 장씩 넘기며 중얼거렸다. 여기 있어야 하는데, 등기부 서류. 나는 조용히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이 영상에 담겼다. 내 마음은 두려움과 쓰라림이 교차했다. 이렇게까지 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니, 연희야? 그녀는 서랍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점점 더 화가 나서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던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약 10분 후 그녀는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고 어둠이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나는 떨리는 몸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곧바로 인수에게 전화했다. 직접 만나 휴대폰을 건넸다. 여기 직접 찍은 침입 증거 영상입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아요. 고소장에 첨부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불법 침입 혐의가 충분합니다. 오후에 파출소에서 연희를 불러 조사했다. 그녀는 계속 변명했지만 영상이 재생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내 며느리가 그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다. 돌아가며 인수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 한 방이면 그들은 다시는 고개를 못 들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슴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설마 늙어서 내 핏줄을 법으로 막아야 할 줄이야? 그날 밤 나는 다은이를 꼭 안고 함께 잤다. 순수한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얘야, 할머니가 이 집을 꼭 지켜줄게.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아무에게도 빼앗기게 두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일찍 일어나 다은이를 위해 죽을 끓였다. 막 그릇에 퍼내려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직 부르지도 못했는데 온몸이 바닥에 쓰러졌다. 다은이의 비명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 할머니. 이웃들이 달려와 급히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나는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렸고 목이 바짝 말랐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혈압이 심하게 떨어졌으니 절대 안정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나는 지쳐서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열어보니 현준이었다. 만약 할머니가 죽으면 이 집은 당연히 내 것이야. 내 손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간호사에게 핸드폰을 건네며 힘없이 말했다. 이걸 기록해 주세요. 이 증거를 보관해 주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자 메시지에 스크린샷을 찍어 바로 내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나는 누워서 가슴이 아프고 차가웠다. 이제 내 아들은 나를 더 이상 어머니로 여기지 않고 장애물로만 본다. 오후에 인수가 찾아왔다.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찡그리며 말했다. 증거가 하나 더 늘었군요. 제가 서류에 첨부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밖의 일은 제가 처리할 테니 할머니는 건강만 챙기세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인수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다만 눈을 감는 순간 이 집이 그들에게 넘어갈까 봐 두려워.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다. 그럴 일 없어요. 제가 약속합니다. 병원에서의 밤은 길고도 길었다. 다은이는 침대 옆에 누워 내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할머니,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할머니. 나는 울컥하며 힘없이 미소 지었다. 아직 안 떠나. 할머니는 내 집을 지켜야 하잖니. 그 맹세를 나는 가슴 깊이 새겼다. 퇴원 후 집에서 요양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동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어젯밤 침입 사건과 관련해 출석해 주세요. 나는 인수와 함께 갔다. 방에 들어서자 연희가 앉아 있었고 얼굴이 핏기 하나 없었다. 그녀는 억지로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나는 그냥 남편을 도우려고 서류를 찾으려 했을 뿐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수는 USB를 책상 위에 놓고 연희가 서랍을 뒤지며 등기권리증을 찾는 영상을 재생했다. 연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여기 있어야 하는데 이거만 찾으면 다 끝나. 연희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술이 떨렸다. 경찰이 물었다. 인정합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다. 네, 인정해요. 그날 오후 동사무소에서 각서를 쓴 뒤 연희는 몰래 인수를 찾아왔다. 나는 우연히 두 사람이 변호사 집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연희는 울면서 애원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감옥에만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현준 오빠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저도 원한 게 아니에요. 인수는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틀었다. 연희의 모든 자백이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저녁에 인수가 나에게 다시 들려주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무거운 눈으로 말했다. 이제 죄를 인정했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연민도 없어. 그날 이후 현준과 연희는 심하게 다투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매일 밤 고함 소리가 들린다고 내게 말했다. 어느 날은 연희가 캐리어를 들고 얼굴이 벌겋게 나가버리는 것도 봤다고 했다. 집에는 현준만 남아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우울하게 지냈다. 그는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방에 앉아 아들의 난폭한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돌처럼 무거웠다. 나는 안다. 이제 가면은 벗겨졌다. 이제부터 그 부부는 막다른 길에 몰려 한 걸음 버티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틀 후 인수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우리 집에 왔다. 그는 책상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모든 증거, 채무증서, 녹음,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법원에서 접수했고 이 저택거래를 임시로 금지하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나는 서류 더미를 보며 떨리는 동시에 안도했다. 인수가 덧붙였다. 이젠 그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아직 더 얘기도 못 나눴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현준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 용서해줘. 소송 취하해줘. 내가 엄마 모실게. 나는 침묵하며 무릎 꿇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기억이 밀려왔다. 어릴 적 논밭에서 나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아이, 대학에 보낼 돈을 마련하려 밭을 팔던 날. 모든 것이 가슴에 소금 뿌리는 듯했다. 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내가 사과하는 건 나를 사랑해서냐, 아니면 집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냐? 현주는 멈칫하며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럼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더니 소리를 질렀다. 엄마, 나를 몰아붙이지 마. 인수가 다가와 가로막았다. 현준 씨, 선희 할머니는 더 이상 양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접수했고 3주 안에 재판 일정이 잡힙니다. 준비나 하세요. 현주는 나를 노려보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멍하니 앉아 눈물이 흘렀다. 나는 인수에게 속삭였다. 하늘이 나를 너무 가혹하게 시험하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인수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꼭 이기셔야죠.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장롱을 열어 남편이 남긴 상복을 꺼냈다. 한 번 걸쳐보고 거울을 들여다봤다. 75세 노파의 흐릿한 시선 속에 나는 마지막 길을 결연히 택한 한 늙은이만이 보였다. 나는 속삭였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 나는 이 옷을 입을 거야. 일주일 후, 경찰에서 현준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사유, 서명 위조로 재산을 이전한 혐의. 통지서를 받은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연희에게 다급하게 전화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진술해. 다 엄마가 꾸민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연희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나는 방에 앉아 인수가 들려준 녹음 파일을 들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인수는 엄하게 말했다. 서명 위조는 이미 형사처벌 근거가 충분합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되면 그는 집을 잃을 뿐 아니라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 길로 몰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가 이 길을 택했으니 어쩔 수 없지. 현준이 진술을 위해 불려간 날, 그는 집 대문 밖에서 소리쳤다. 엄마, 엄마, 나 좀 살려줘. 나는 나가지 않고 문틈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내 머릿속에는 그가 협박했던 수많은 순간, 수많은 욕설, 그리고 다은이의 뺨을 때렸던 그 따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마음은 굳어져 더 이상 약해지지 않았다. 오후에 경찰이 현준 명의의 은행 계좌를 임시로 동결하기 위한 조서를 작성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인수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이미 절반을 이겼어요.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로 속삭였다. 현준아, 나는 내가 내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랐는데 이렇게 내가 맞서 싸워야 할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밤이 되자 다은이 달려와 나를 안았다. 할머니, 사람들이 아빠가 경찰에 잡혀갔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나는 아이를 꼭 안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그냥 아빠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알겠니?
다은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이 아프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이 집을 나쁜 사람들 손에 넘기지 않을 거야. 현준이 소환됐다는 소식은 그의 사업계에 빠르게 퍼졌다. 며칠 뒤 그는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된 것을 알게 되었다. 지점에 전화하자 차가운 답변이 돌아왔다. 이건 임시 집행 명령입니다. 인출도, 이체도 불가합니다. 현주는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그는 집으로 달려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엄마가 이러면 나 죽으라는 거야? 나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또 소리쳤다. 여기저기 빚졌는데 돈이 다 막혀버렸어. 이제 애들이 나 잡으러 올 거야?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 말 기억나지?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함을 치다가 나가버렸다. 그날 밤 여러 채권자들이 집에 몰려와 문을 두드리며 현준의 이름을 부르며 욕을 했다. 나는 대문을 열고 침착하게 말했다. 여기 없어요. 지금은 경찰이 감시하고 있으니 다른 곳에서 찾으세요. 그들은 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분노에 차서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인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곧 통제불능이 될 것 같아요. 만약 그가 무모한 짓을 하면 어쩌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법 집행기관이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마음을 굳게 가지세요. 다은이 어렴풋이 듣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아빠 감옥 가는 거야? 나는 아이를 꼭 안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걱정 마. 할머니가 있잖아.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고 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왔다. 다음 날 현주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다. 아는 사람 말로는 그는 싸구려 호텔에 숨어서 하루 종일 술만 마신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엔 오직 공허함만 남았다. 75살의 내가 친아들이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아침 햇볕이 따가웠다. 내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여러 대의 차가 대문 앞에 멈췄다. 3명의 집행관이 내려와 명령서를 들고 있었다. 한 사람이 엄숙하게 말했다. 저희는 현재 분쟁 중인 자산, 즉 이 별장을 임시로 봉인하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을 열었다. 그들은 붉은 종이를 대문에 붙였다. 분쟁 중인 재산, 거래 금지. 이웃들이 몰려와 웅성거렸다. 선인의 집이 봉인당했대. 자식들끼리 싸움 났나 봐. 나는 다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마당을 쓸었다. 마음에는 칼로 베인 듯한 상처가 남았다. 바로 그때 현준 부부가 나타났다. 봉인지를 본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준이 달려와 그것을 뜯으려 했다. 집행관이 엄하게 말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건 법원의 결정입니다. 연희가 남편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괜히 덤비지 마. 잡혀갈 수도 있어. 현주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으르렁거렸지만 결국 포기했다. 나는 마당에서 아들을 마치 남처럼 바라봤다. 집행관들이 떠나자 부부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이 집은 너희 손에 있지 않아.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떠났다. 저녁 무렵 인수가 들렀다. 그는 봉인지가 붙은 대문을 보며 말했다. 이제 그들은 팔 수도 담보로 잡을 수도 없어요. 한 수 더 나아간 거죠.
나는 붉은 봉인지를 바라보며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속삭였다. 집아, 이제 넌 내 아들 소나귀에서 벗어났구나.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다은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마당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들렸지만 내 마음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이미 패자는 드러났다. 별장이 봉인된 후 현주는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도망갈 방법을 찾았다. 어느 날 오후 아는 사람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그가 외제차를 팔려고 내놓았대. 돈을 모아서 해외로 도망치려는 거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나 이틀도 안 되어 수사와 관련의 차량이 임시 압수됐다. 현주는 풀이 죽은 채 집 앞에 와서 소리쳤다. 엄마, 이제 만족해? 내가 길바닥에서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나는 대문을 열지 않고 대답했다. 이 길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누구 탓하지 마. 그는 소리치고 떠났다. 그날 밤 연희가 몰래 집에 와서 나를 만났다. 그녀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현주는 온갖 때 빚지고 성격도 포악해졌어요. 이혼하고 싶으니 어머니께서 말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말리지 않아. 빚을 지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야.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떠났다. 다음 날 이웃이 그녀가 캐리어를 들고 친정집으로 가는 걸 봤다고 했다. 이제 현주는 혼자 남았다. 집도 아내도 돈도 없이 그는 싸구려 여관을 전전했다. 한 번은 채권자가 그곳까지 찾아와 그는 놀라 도망치다 길바닥에 쓰러졌다. 늦은 오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희 씨, 고소장 확인을 위해 출석해 주세요. 현준 씨가 민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용서했으니 더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어두운 방에 조용히 앉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재판 날이 다가왔다. 나는 남편의 상복을 입고 천천히 법정에 들어섰다. 저쪽에서는 현준이 고개를 숙여 앉아있고 얼굴은 초췌하며 수염이 덥수룩하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한다. 피고 현준의 주택양도 청구를 기각한다. 선희 씨의 유언장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재산을 손녀 다은에게 남긴다. 피고 현준은 모든 원본 서류를 반환하고 동시에 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망치 소리가 쾅 하고 울려 퍼진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다. 현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친다. 엄마 너무해. 왜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어요? 나는 돌아서서 똑바로 바라본다. 악한 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나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걸 지킬 뿐이다. 법정 안은 술렁이고 모두 고개를 젓는다. 법정을 나서자 현준이 달려와 나를 막으려 한다. 인수가 앞으로 나서서 냉정하게 말한다. 아직도 죄를 더 짓고 싶어요. 현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마당의 돌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울부짖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느린 걸음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걸어간다. 마음은 아프면서도 홀가분하다. 나는 속삭인다. 이제 끝났어요. 당신. 우리 집은 잃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하지만 나는 문을 굳게 닫고 방에서 혼자 앉아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재단 위 남편 사진을 비춘다.
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한다. 당신이 시킨 일을 해냈어요. 현주는 하늘이 따로 가르칠 거예요. 조용한 저택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균일하게 울린다. 그것이 어두운 한 장이 끝났음을 나에게 일깨운다. 몇 주 후, 나는 가족 모두를 저택으로 초대해 모임을 갖기로 결심한다. 이 일이 충격을 줄 걸 알지만 모두에게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나는 새 유언장을 책상 위에 놓고 주위를 둘러본다. 오늘 이 집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수군댄다. 한 조카가 묻는다. 이제 재산을 다시 나누시려는 건가요? 나는 또렷하게 말한다. 이 모든 재산은 내가 세상을 떠나면 다은에게 돌아갑니다. 아이는 18살이 되면 받게 될 겁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한다. 나는 이어서 말한다. 독립된 후견인을 지정해 감시할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구든 간섭하면 바로 법원에 신고하겠습니다. 방안은 숨소리조차 없다. 그러다 누군가 묻는다. 그럼 현주는요? 나는 손잡이를 꽉 쥐고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한다. 오늘부터 이 집에는 현준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모두가 침묵한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다은이 내 옆에 앉아 내 옷자락을 꼭 쥐고 있다. 눈물 맺힌 눈이지만 결연함이 가득하다. 모임이 끝나고 몇몇이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속삭인다. 너무 심하셨어요. 그래도 현준도 자식인데 나는 쓸쓸히 웃는다. 피부치라고 해서 배신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나는 이 집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아이를 위해서 지킨 것이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다은이 나를 꼭 안으며 속삭인다. 할머니, 나는 절대 아빠처럼 할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프면서도 따뜻해진다. 내 결정을 믿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방에서 혼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낸다. 다은에게 남겨줄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다. 나는 쓴다. 딸아, 언젠가 할머니가 없을 때 이 집은 단순한 벽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이 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땀과 눈물, 평생의 믿음이 담긴 곳이다. 이 집을 지켜라. 하지만 집에 얽매이지는 마라. 착하게 살아라. 욕심내지 말고 아빠처럼 독해지지 마라.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번져 잉크가 번진다. 나는 이어서 쓴다. 할머니는 내 아빠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좋은 사람으로 키우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언젠가 그가 돌아오면 밥 한 그릇은 줘라. 하지만 절대 이 집은 넘기지 마라. 그는 지킬 줄 모른다. 나는 봉투에 금고 열쇠 하나를 넣는다. 그 안에는 30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이 들어있다. 나는 덧붙여 쓴다. 이건 할머니가 모아둔 돈이다. 공부할 때 쓰고 사회에 나가면 내 힘으로 살아라. 편지를 접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언제 떠나더라도 손녀가 이해하고 당당히 살아갈 것임을 안다. 나는 봉투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고 잠근다. 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분다. 나는 재단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인다. 당신, 다 썼어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눈 감을 수 있어요. 8해가 흘러 다은은 이제 18살이 되었고 키는 크고 눈은 맑으며 한층 성숙해졌다. 생일날 인수가 나와 아이를 데리고 공증사무소로 가서 공식적으로 상속을 넘긴다. 인수가 묻는다. 잘 생각해봤니? 이 집을 지킬지 팔지는 내가 결정해야 해. 다은은 나를 바라보고 다시 인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한다. 지킬 거예요.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하지만 자랑하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을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나는 놀라서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 뒤, 다은은 저택을 고쳐 선희 할머니 집이라 이름 붙인다. 아이는 동네 외로운 노인 몇 분을 들여 살게 하고 고아 아이들도 받아들인다. 한 번은 지역 방송국에서 촬영하러 온다고 했다. 하지만 다은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곳은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조용히 앉아 눈물이 고인다. 아이에게서 옛 남편, 그리고 내 모습이 보인다. 밤이 되어 다은이 나를 안으며 속삭인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 집은 꼭 할머니 뜻대로 지킬게요. 이제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슴이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프지만 이제는 아이가 아버지처럼 잘못되지 않을 새 세대를 만든 것이다. 저택이 봉인된 지 10년 후 나는 85살이 되었다. 어느 아침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평온한 잠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첫 제사날, 선희 할머니 집은 평소와 다르게 북적였다. 자손들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외로운 노인들과 고아 아이들도 모두 모였다. 다은은 이제 의대 마지막 학년 학생이 되어 직접 제사상을 차렸다. 향 연기가 자욱하고 웃음소리가 큰 집에 울려 퍼진다. 그러나 누구도 현준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남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사를 마친 후 다은은 조용히 제단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이 집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더 이상 다툼도 증오도 없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미소는 밝게 빛났다. 나는 내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속삭이는 듯 들렸다. 딸아, 할머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날 저녁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며 울음보다 웃음이 더 많았다. 석양이 저택을 비추며 낡은 벽 하나하나를 밝게 비췄지만 이제는 새로운 생명력이 깃들었다. 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마무리된다.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더라도 올바르게 살아가고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세대가 있음을 믿는다. 이야기는 할머니 선희, 75세, 가 외아들 현준에게 협박을 받아 저택 양도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할머니는 몰래 녹음을 하여 변호사 인수에게 보냈다. 그 후 20년간의 채무증서, 빚 고백, 며느리 연희가 집을 팔고 도망갈 계획을 논의한 녹음, 현준이 할머니 앞에서 딸을 때리는 장면 등 증거가 하나씩 모였다. 현준이 집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법적 함정이 하나씩 닫혔다. 계좌는 동결되고 차는 압수되고 저택은 봉인되고 아내는 떠났다. 현준은 오만한 자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가 되었고 소송은 기각되어 상속권을 잃고 감옥에 갈 위험에 처했다. 과정 내내 선희 할머니는 병으로 여러 번 쓰러졌지만 항상 굳건했다. 그녀가 지킨 것은 단지 집만이 아니라 손녀 다은에게 남길 믿음이었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유언과 함께 올바르게 살고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편지를 남기기로 결심했다. 8년 후 다은은 성인이 되어 공식적으로 상속권을 받았다. 그녀는 저택을 할머니 선희의 집으로 바꾸어 고아와 독거노인을 돌보는 곳으로 만들었다. 시끄럽지도 과시하지도 않고 오직 할머니의 말씀대로 조용히 지켜갔다. 10년 후 선희 할머니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첫 번째 제삿날,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증오도 사라졌다. 이야기는 사랑과 소중함을 아는 새로운 세대의 모습으로 마무리된다.